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32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그래도 약간 좀 잡아주나? 상승장 악형 캔들 나왔는데요. 그리고 10년물 채권금리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1.79% 상승해줬고 브렌트유가 1.49, 약간 유가가 반등한 모양새가 있죠. 빅스지수도 좀 하락하다가 나름대로 살짝, 그리고 금 가격은 그래도 살짝 올라가네요. 약간 시장 자체가 뭔가 혼조세 모양새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브로드컵 많이 빠졌다. 엔비디아는 나름대로 반등해줬는데 그래도 현재 여기 지지라인 자리에서 상승하다가 추세가 하락하다가 반등 여기서 잡아주긴 하네요. 예,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동반된 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 캔들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 관점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스닥도 그동안 제가 체크했던 게 여기서 하락 체녀령 패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돌파해 줄 거냐. 근데 돌파는 해줬어요. 해 주었다가 앞에 전고가 맞으면서 살짝 조정받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조정받아도 여기서 조정받은 거니까 아직은 여기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약세 패턴은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어차피 왜냐면은 이게 엔비디아 것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이죠. 예. 현재는 약간 조정, 그래서 올라가는 거 여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긴 해야죠. 근데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잡아준 건 아니에요. 약간은 조정 단계. 계속적으로 뭐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죠. 현재 상황은. 그리고 요 상황에서 살짝 우리는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예. 근데 요걸 여러분들과 지수를 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상황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는 거고 현재 상황 분위기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이긴 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살짝 지우고 여기 보게 되면 다우 4대 지수가 다 하락했는데요. 네, 다우가 이게 보게 되면 여기 기준축이 있는데 전날 하락 출발했네, 그치? 다우가 마이너스 0.69, 나스닥이 마이너스 0.38, S&P 500이 마이너스 0.41, 너셀 지수가 너셀 많이 빠졌다, 야. 야, 하락 출발했어. 마이너스 1.02, 1% 이상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살짝쿵 좀 약세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다우를 봅시다. 야, 근데 막판에 또 빠졌다. 아까 여기서 약간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반등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막판에 또 빠졌네. 나스닥도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하락 출발하다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약세 모양새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를 보게 되면은 야 뭐냐 막판에 좀 약세로 전환됐는데 상승 종목 개수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1000개 정도가 상승했고 1700개가 하락했으니까 야 근데 야 막판에 좀 안 좋아졌네. 지금 장이 마감된 건 아닌데 하여튼 막판에 좀 안 좋아지긴 하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약세 구간에 있다고 봐야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상승 종목 개수가 1400개, 하락 종목 개수가 3200개니까 야 이러면은 약세인데 진짜 많이? 시장 자체가 많이 약세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냐? 비트코인. 그쵸? 비트코인 많이 빠졌다는 소식 나왔죠.
와 올라가다가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면서 하락 패턴. 아직도 약세다 키치 패턴 자체가. 근데 비트코인 빠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이슈. 맞다. 그리고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했던 건데 잠시만 화면 좀 전환 좀 하고요. 이게 그 소비 땡스기빙 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과 뭐 연말 자금 흐름 요때 연말 자금 흐름 지도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한 결과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나름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좀 됐어요. 소비는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지. 지수, 수급, 소비 심리 모두 완만한 리스크온. 그러니까 소비는 살아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경제 소비 지표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소비 시즌 기대와 수급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리스크온으로 이동 중에 있다. 소비 관점으로 본다면 리테일 업종 내부에서도 AI 기반 마진 개선이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소비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좋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좀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섹터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시간 에너지가 아까 올라갔었죠. 0.99% 상승. 필수 소비재 컨슈머 디스크레션 너리 0.9 그래 오늘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나마 좀 선방해 줬지 뭐. 야 막판에 좀 빠지네. 하여튼 필수 소비재 아니 저기 이미 소비재 쪽 0.19 선방. 이거 빠졌다. 아까 이거 세미컨덕터 상승이었는데.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큐먼트 쪽 0.62% 상승해줬고. 다 빠진다.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25. 그나마 아까 전에 AI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승하면서 여기가 반도체 쪽이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 됐다.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큐먼트 약간 소비 쪽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좀 살아있긴 있는데 소비가 약간 살아있긴 있는데 그래도 장분위기는 약간 약세긴 하네. 지금 엔비디아가 1.34% 상승했죠. 브로드콤이 마이너스 3.89, AMD가 1.05, 마이크론 선방했네. 1.38.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93. 애플이 괜찮구나. 애플이 약간 소비 시즌이 내서 그런지 몰라도 전자제품 쪽이니까 1.07 상승. 근데 구글은 마이너스 1.24 빠지고 메타가 마이너스 1.05 빠지고 아마존 근데 진짜 그건 있다. 약간 전자제품 쪽 그치? 아마존 0.48 테슬라 마이너스 0.41 월마트 0.83 근데 시장 자체가 되게 혼조세긴 하네요. 예. 그래도 약간 뭐 선방한 M7 정도 있기는 있는데 약간 시장이 혼조세 뭔가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아까 그 소비 관련된 이야기는 좀 해드렸는데 소비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소비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온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소비 온도를 체크해봤는데 긍정적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 있어요. 전체 소비는 중간 온도, 시장은 완만한 리스크 오픈은 아니라는 거지. 소비 현장은 양극화, 필요한 것만 골라 사는 패턴. 약간 소비가 너무 살아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비의 양극화는 존재한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물건을 많이 사는 거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필요한 것만 골라 사는 패턴. 소비의 양극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미국의 뭐 PMI 지수라든지 이거 아니다. 이건 저거지. 이번 주 거지. 그 PMI 지수는 안 좋게 나왔던데? 좀 살짝 볼까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켓홈. 그 이게 PMI 경제 지표겠지. ISM PMI 지수 예상이 48.8이었는데 48.2니까 근데 50 이하면 수축이잖아요. 근데 예상보다도 실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여하튼간에 제가 그 전반적으로 뭐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무슨 아시아 시장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알고 있는 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안 좋아요. 뭐 중국의 10월 산업 이익이 급락했다는 소식. 10월에 산업이익이 마이너스 5.5% 급락했다. 그리고 중국 경기 짧은 조정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둔화. 제조업 49.2, 서비스업 49.5 모두 50 아래로 내려가며 동반 수축. 중국은 단기 반등보다 구조적 전환 초점. 글로벌 아시아 시장은 느린 둔화를 기본 시나리오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중국 경제 지표 봤는데 약간은 둔화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지금 빠진 거죠. BOJ 드디어 12월 금리 인상 신호 켜졌다.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검토를 공식 언급하며 네.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64% 현재. 그다음에 만약에 뭐 1월까지를 1월까지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내부 위원들도 연이어 매파 발언. 일본의 2년무의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일본의 2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금리도 아까 급등을 때렸죠.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시장에서 아까 그 비트코인이 폭락했잖아요.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그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이제 지금 모든 원인 자체가 요새 1번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엔켈이 트레이드 언와인드, BOJ 인상과 미국 시장 파급. 일본의 그 CPI 지수가 이거 많이 상승하던데? 물가지수, CPI 물가지수가 진짜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BOJ 정책상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완화를 좀 늦추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BOJ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본의 금리가 저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을 빌렸던 미국의 투자자분,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아무래도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갚아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위험자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비트코인이죠. 네, 그걸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BOJ 인상 시 BOJ에서 금리 인상 시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엔화 강세로 엔캐리 포지션의 이자 비용 플러스 환율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어 미국 내 투자 자금이 일부 환류 회수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금융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가 발생할 경우 나스닥 성장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 아니면 위험자산
네, 특히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죠.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트리거 역할. 일본의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단기 트리거로서 지금 비트코인이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하락을 한 거죠. 그치? 빵 빠졌지. 가장 큰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위험 자산 중에서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거.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으나,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로는 뭐 BOJ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좀 약세로 해가지고 크게 빠졌고, 하여튼 위험사 시장, 미국의 위험 시장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이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는데, 일본에서 BOJ에서 CPI 상승해가지고 금리 인상 관련된 정책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미국 시장이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약세 패턴을 가진 원인 자체는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일어난 현상의 원인을 제공을 해준 요소이기 때문에. 잠깐만, 미국 이슈 이야기하다 말았지. 하여튼 BOJ 관련된 그 부분 그거 고려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베네수엘라 공역 충돌, 군사 신호 강해졌다. 트럼프의 공역 폐쇄 발언은 법적 조치보다는 군사 협상 압박으로 해석되는 구간. 하여튼간 베네수엘라 쪽 안 좋죠.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죠. 베네수엘라 석유는 현재 가동 중. 하여튼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이슈도 지정학적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12월 초 시장 흔들림의 이야기, 비트코인 급락. 아,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반등해 줬잖아요. 그 반등해 준 이유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반등해 줬죠.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40%였잖아. 그러다가 뭐 80%, 84%, 지금 87%까지 올라갔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왜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 됐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기는 하겠죠. CME 패더 툴 요거는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준 인하 기대는 이미 시장에 90% 이상 반영된 상태. 그리고 오늘 시장은 일본발 캐리 트레이드 축소 가능성, 이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 하락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레버리지 청산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부채 청산 신호. 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2월의 패턴은 어떨까? 네, 12월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는 12월은 보통은 상승을 했대요. 9월에서 11월이 오른 해에는 12월은 7번 중 6번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오늘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이고 하여튼 12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12월 초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12월의 증시 통상적 패턴은 네, 12월 초순과 12월 10일까지는 흔들린 구간.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겠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12월이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한다고 하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언제냐면 15일 정도. 그러면서 가파른 우상향의 시작점은 18일에서 20일. 근데 왜 가파른 우상향이 이때쯤 발생하느냐? 요인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산타 넬리의 시작점. 예, 크리스마스. 산타 넬리의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펀드의 연말 포지션 확정. 연말 포지션 확정이라는 것은 윈도우 드레싱이라 해가지고 네, 새해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포지션이 확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전환되는 영역. 그 타이밍. 윈도우 드레싱. 그 다음에 연초 랠리 선반영. 연초가 되면 랠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반영. 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현금 비중 축소. 이 물량의 중반부 이후 한꺼번에 몰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조정 주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12월 후반기에 중순 이후는 나름대로 산타 넬리라든지 새해에 대한 기대감, 연초 넬리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후반부에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에는 통상적으로 약간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그냥 참고 하세요. 이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이때지 12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FOMC 결과 시장 반응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8일 FOMC 기대감에 따른 변동성 구간 하여튼간 지금은 약간은 좀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되는 부분은 15일 이후 중순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하겠다. 그 12월 19일 날 일본의 그 BOJ 통화 정책 이거 결정 나오거든요. 금리 인상 관련된 거.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시장에 지금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의 변동성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금 BOJ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비트코인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BOJ 금리 인상은 일본에 12월 19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이 정도면 약간 분위기는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는 이게 한국 경제만 좋아. 한국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11월 수출 반도체 그냥 다 만들었다. 반도체 38.6% 폭증. 자동차도 두 자릿수. 무역 수지 97억 달러 흑자. 전체 수출 8.4% 증가했고 반도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재경실했다. 하여튼 뭐 최대치 확정 뭐 다 좋아. 자동차도 13.7%다 좋아. 중국에 대해서는 6.9% 상승.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한국 수출을 강하게 끌고 가는 구간.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한국 수출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대요. 무역 수지까지 대규모 흑자. 수출 사이클 견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미국, 일본은 좀 많이 안 좋은 게 일본은 GDP가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장. 아시죠? 한국만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한국은 펀더멘탈이 현재 매우 좋은 나라. 그리고 중국도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 지표가 살짝 둔화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소비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미국도 약간 둔화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미국, 중국, 특히 일본은 되게 위험하죠. 예, 일본 여기는 경제가 다 이렇게 둔화되고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와, 와 엄청나게 올라가. 그래도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상황은 펀더멘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펀더멘털 관점으로. 근데 지수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아. 한국은. 네, 한국은 너무 좋아서 지금 경제가 너무 화랑이 이래서. 그리고 요거 볼까요? 야간 선물 지수 0.72%. 그래도 야간 선물 지수 올라갔네. 야간 선물 지수 0.72%로 상승해줬어. 어. 요새 그 코스닥이 반등이 해줬죠. 근데 뭐 이건 그렇고. 여하튼간에 한국은 뭐 긍정적. 야간 선물 지수 올라갔으니까. 근데 되게 웃기긴 하다.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4대 지수는 빠졌잖아요. 다 빠졌잖아. 다시 볼까? 다우가 어이씨 더 많이 빠진다? 다우가 마이너스 0.8 하나. S&P 500도 약세 마이너스 0.40. 나스닥이 마이너스 0.48. S&P 500이 마이너스 0.59. 야 빠지네 추세가. 약세구나. 근데 이게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1.50으로 지금 상승했잖아. 아무래도 한국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치? 엔비디아가 선방해줬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야간 선물지수가 상승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방어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긴 하겠지. 지금 그래도 미국 증시가 약간 약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어제 이거 종목 분석 요새 이거 시장 주도주 이거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있던데? 피지컬 AI이잖아요,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동안 패러다임이 막 올라가면서 LLM AI로 중심을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거죠. 하여튼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AI 반도체 인프라에서 로봇 쪽으로 약간 대부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뭐 로봇 관련된 그쪽 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약간 이렇게 크게 빠질 때 최근에 나스닥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조정받을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하여튼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 인프라, 로봇,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그 AI 쪽인데요. AI 패러다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긴 하겠죠. 이 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의 중심축은 AI이긴 하겠죠. 근데 AI도 변화를 했어요. LLM AI에서 피지컬 AI, 언어 모델에서 이제 이미지 모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AI 쪽에다가 기술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잖아요. 묻지마 투자했거든요. 묻지마 투자하면서 AI 인프라가 구축이 됐죠. 그 대신 근데 최근에 AI 쪽이 약간 조정받을 때 고밸류 뭐 AI 버블 그런 이야기했는데 AI 버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AI 버블은 너무 황당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평가, 그 부분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기술 투자,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투자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죠. AI가 조정받죠. 물론 엔비디아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ROI 해소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인프라 구축까지 했는데 이제는 투자 대비 리턴 금액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AI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AI가 보급되면서 각 산업 분야에 활용되어지고 있잖아요. 은근하게 대부분의 기업들 AI 활용하잖아요. AI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다가 AI를 플러스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한 결과물 잘 생산성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효과성,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묻지마 투자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결국엔 돈이에요, 돈. 투자 대비 리턴 금액이 나오는지 그런 관점으로서의 AI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있긴 하겠죠. 투자는 늘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 투자는 피지컬 AI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LLM AI에서 피지컬 AI 이 부분은 LLM은 언어적 AI죠. 언어적 AI 모델 트랜스포머. 근데 이 부분이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AI 네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네 쪽 자네라고 한다면 논리 논리 관점 여기는 이제 그리고 선형 관점 네 피지컬 AI는 비선형 관점 여기는 공간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AI 패러다임이 좀 변한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또 AI 교육 세션에다 올려드렸죠. 여기 있어요 자료들은. 피지컬 AI에 대해서 올려드렸을까? 그런 거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지?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시장 분위기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녕.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